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96회 방송 1부 시작하겠습니다. 문쌤님. 안녕하세요. 이동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쇼우십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문쌤님 하고 호명을 해서 모두 마르크스 방송이겠지? 하고 생각하시겠죠? 아니죠. 안녕하세요. 반대죠. 뭐요? 제목을 보고 들어왔는데 왜 문쌤님이 나오는? 아 그런가? 제가 맨날 그 생각을 못해. 제목을 보고 올 거란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그냥 제목도 안 보고 그냥 듣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의 압제자 문서기장 도모 왔습니다. 후원, 구독, 유튜브 좋아요, 알림 모두 이렇게 다 눌러주시고 페이스북 페이지 많이 놀러와 주시고 그룹도 있습니다. 거기도 와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뭐 보이는 데가 있으면 다 뭐든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든 싫어요든.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마르크스 앞에 딱 이렇게 그 영화 얘기하겠다고 이렇게 딱 영화랑 오늘 사실 책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쌤님 모신 이유는 문쌤님이 필요한 이 어떤 그 영화 얘기가 아닌가. 아 제가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젊은이가 필요해서 주변에 젊은이가 없어서. 그래서 박 박사님 너무 고인물이라. 아이 섭섭하게. 걱정 안 들어 괜찮아. 안 들려. 막말해도 되는 건가? 막말해도 돼. 안 들어 내가 알아. 그래서 좀 약간 다른 시선으로 조금 볼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저희가 또 오늘 좀 이색적으로 좀 어떤 컨텐츠를 꾸며봤어요. 왜냐면은 이 컨텐츠를 기획을 한 건 좀 됐어요. 진짜 오래됐어요. 아날람 초창기부터 했던 건데 이게 좀 이렇게 같이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그 마지막 한 바퀴가 우리 문쌤님으로 채워졌다. 이렇게 깔아놓으면 제가 굉장히 딱 긴장돼요. 네. 마지막 직속 포즈를 그 피스 하나인 거죠. 그렇죠. 이거 불안한데 나. 더 부추겨. 그래서 문쌤님이 이제 어쨌든 오셨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시온님이 이 책을 추천해 주셔서 읽었거든요. 네. 근데 당시 제가 약간 연애나 이런 걸로 고민하던 때 이 책을 추천해 주셔서 그 고민을 좀 해소해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밑밥이었어요. 밑밥이었다니 네. 이분도 아주 무서우신 분. 저희는 이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당했다. 아니, 그 이유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 네, 그거랑 제가 또 만화책 같이 그쵸. 드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소설책.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는 한낱 연애소설 한 권과 그리고 이제 굉장히 졸린 영화 한 편 두 개를 엮어서 근데 이게 아마 제목만 들으시거나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보시면 어떻게 이 영화 두 편도 아니고 어떻게 책과 영화를 엮어서 이게 지금 하나에 묶이느냐 그건 이제 들어보시면 자 이제 일단은 시작해 볼까요? 시작해 보시죠. 네. 안 엮이면 하늘 수 없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그 태양은 외로워라는 62년도 영화를 이제 하나 선정했고요. 이제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경만경이라는 요시다 슈이치의 소설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두 개가 같이 엮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전체 개괄만 한번 말씀드리면 동경만경이라는 게 연애 소설인데 거기서 여자 주인공이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심적인 전환을 계기를 그러니까 심적 결단을 내리는 전환의 시기가 이 소설 속에서 태양은 외로워라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리고 그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 기억나면서 그 이 영화 속에 있는 주인공들의 행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마음에 그러니까 일종의 동경만경이 뭐 그 자체로도 즐거운 연애 소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제 영화 전공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태양은 외로워라는 영화에 대한 소설 버전의 우아한 감상문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같이 한번 엮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태양은 외로워를 그래서 이제 가져왔는데 태양은 외로워는 자 이제 저희 방송을 좀 오래 들으신 분은 제가 가끔 언급했던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이 이름만 갑자기 들어도 시골 사람 같잖아. 이탈리아 시골사. 왜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라는 그렇게 발음하는 건 괜찮은데 아까 악센트를 그렇게 주니까요. 약간 광고에 나오는 있잖아요. 네. 미켈란젤로. 네, 맞아요. 저 지금 손 모으고 있습니다. 안토니오니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그라시에. 에스프레소 뭘 먹인 거야 오늘? 에스프레소 이상한데? 먹었어요. 어쨌든 우리 당 충전이 너무 심하게 되셨구나. 중국집을 먹고 밀크티가 너무 달아가지고 지금 당이 쫙 오르셨네 아주. 근데 이 감독님의 이 영화를 포함해서 이 감독님의 영화가 제가 사실은 문쌤에 추천드리면서도 우리 이제 이걸 같이 한번 해보자라면서 추천드리면서 제가 좀 살짝 마음이 불안했던 게 사실 그러니까 일반 영화 이 일반인들 저에게 너 영화학과 전공인데 야 그럼 그 소문난 니들이 그렇게 막 죽고 못 산다는 그 예술 영화 한번 보면 일반인은
졸려 죽고 니들은 좋아 죽고 예술 영화 한번 나한테 내놔봐라. 어쨌든 죽는 영화. 어쨌든 죽는다. 어떻게든 죽는다라는 영화 내놔봐라 하면은 사실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게 한 3-4명으로 좁혀져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이제 많지만 그냥 지루하다라는 근점, 그 일반인들이 지루하다는 감상을 많이 남기는 쪽으로 가면은 따르콥스키. 이건 이제 또 저쪽 발음을 안드레이 따르콥스키. 그냥 해. 그리고 폴란드의 키에슬롭스키. 다 둘 다 스키입니다. 스키. 그리고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봤을 때 지루 3대장. 5분 안에 죽는다. 표현이 이상한데. 5분 안에. 표현이 이상한데요? 아니 실제로 저한테 많이 물드신 것 같아요. 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죄송해요. 5분 안에 기절한다. 예, 약간 그런 영화입니다. 실제로 같이 봤던 분이 네. 기절을 계속 하셔가지고 네. 같이 보고 뭔가 영화 얘기를 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못 봤습니다. 그분. 그래서 이거 근데 사실 그 예술 영화 특히 오늘 이제 설명해드릴 이 영화들이라는 게 그런 뭐랄까 그 예술 영화들이 어떤 하나의 그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그 맥락을 그쵸. 가지고 보면 사실은 일반 영화보다 훨씬 더 심플해요. 우리 옛날 마스터 영화 할 때도 한번 했던 얘기지만 단순해요 얘기가. 근데 이제 그게 일상적이지 않은 스타일로 이렇게 막 던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게 뭐야라고 싶으니까 그게 연결이 안 되면서 이제 지루해지고 난해해지는 건데 사실은 그게 이제 이러려고 그러니까 이런 의도로 이렇게 던졌구나를 아는 순간 영화가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루함을 다루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네. 영화를 보는 것 자체도 지루하다는 점에서 뭔가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걸 전달하는 게 아닌가. 정확합니다. 맞습니까? 이 영화는 지루함을 다루기 위해서 관객에게 직접 지루함을 던져주는 정말 맞군요. 일종의 버추얼 리얼리티 VR 영화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짜로 가르쳐줘요. 예. 그러니까 이 영화를 잠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이 영화 이제 62년도 영화인데 이게 또 초월 번역이 돼 있어요. 한국에 소개됐을 때 일본에서 번역된 걸 그대로 수입해 와가지고 한국어 겸 일본어 제목은 태양은 외로웁니다. 그리고 원래 원제는 일식입니다. 일식. 이클립스. 네. 근데 또 이제 또 레클리에스 그 영화 아닌가요? 세로 끝나네요. 레클리에스 어쨌든 해봤어요. 하지마. 에스프레소. 어쨌든 내용만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주인공이 빅토리아죠. 네, 빅토리아. 네, 저기 모니카 비티가 분한. 네. 대표님이 이 영화에 대해서 우리 아주 예전 곡성편에서도 영화 이제 영화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영화를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또 이 얘기는 자주 하셨잖아요. 그 앞장면에 지루함을 서로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감독이 관객들에게 지루함을 참고 보게 만드는 그 장면. 근데 여자 주인공을 얘기하면서 모니카 벨루치라고 자꾸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와서 저는 살짝 놀랐어요. 제가 비티라고 얘기 안 하고 벨루치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모니카 벨루치라고 저는 그래서 철떡까지 믿고 있었던 거야. 뭐 이탈리아 외우는 다 모니카인가 보지. 네, 뭐 그렇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빅토리아라는 여자 주인공이 리카르도라는 오래된 남자와 연인과 헤어진 다음에 그쵸. 혼자서 누구를 사귈까 어쩔까 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갑자기 갑툭튀로 아랑드롱이 분한 이름이 뭐죠? 피에로죠. 피에르가. 네, 이것도 센 발음하면 피에로가 돼서 피에로를 해줍시다. 네, 아랑드롱이 나타나서 그 아랑드롱이 그 천연의 그 미친 미모로 들이대는데도 모니카 비티가 약간 이렇게 실룩셀룩 도대체 나는 이 사람이 확실히 좋아지지도 않는 것이 그렇다고 싫은 것도 아닌 것이 하면서 바로 고러다 끝나는 영화예요. 저는 근데 그 점에서 여자 주인공이 되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사람이 이별하고 난 후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거든요. 누구를 옆에 아무나 옆에 앉히기가 쉽기 때문에 내 옆에 아무나 두게 하기 쉽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인데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얼굴인데? 그 얼굴이 라도인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더 현명한 거야. 쉽지 않은데. 저는 바로 넘어갔을 거거든요. 거의 억대 연봉자. 오픈카를 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닌 거지. 그게 이 영화의 핵심이죠. 네. 어쨌든 그런 바로 방금 말씀드린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연애가 한번 끝나고 다른 사랑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랑에 대해서 망설이게 되는 그 마음에 근데 이제 이걸 가리켜 이게 왜 그거지 했는데 이게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 마르크스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이제 60년대 그 아주 새빨간 영화는 주로 이제 빨갱이들이 많이 만들다 보니까 특히 이분 진짜 빨개요. 그래서 처음 보셨는데 느꼈죠. 빨간 향기가. 그렇죠. 영화에서 빨간 향기가 막 나잖아요. 원래 공산당 가입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자본주의가 1세계가 선진국 실제로 그 62년도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풍경이 보면 굉장히 세련됐잖아요. 네. 그 당시 62년도에 한국의 풍경이란 거는 강남 1970에 보면 저희 그 롱다리 두 분이 그 망태 중으로 다니는 그 풍경에 나옵니다. 1981년도에 음마 아파트가 세워졌을 때 사진을 보면은요 그 앞에 초가집 있어요. 맞아. 그거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이 풍경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알 수 엄청난 있죠. 것인지. 오픈카와 주식시장과 그 로마의 한복판에.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왜 모든 것이 그 이 지금 두 사람은 전후 시대의 자식들이다 보니까 어떤 그 거기도 중간에 대사가 나오지만 가난이라든가 이런 실존에 대해서는 굳이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충족돼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루고 있는 게 권태, 지루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연인과 사귀는데 연인과의 어떤 애정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유효 기간이 끝났을 때, 그 유효 기간이 끝났을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갈무를 하고 새로운 사랑이 왔을 때도 본인도 몰라요. 사실 영화 감독님도 답을 내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죠. 지금 왜 이 갈팡질팡하는 것. 근데 신문에 보면은 냉전, 핵전쟁 예고, 뭐 각 나라마다 그 핵 경쟁, 뭐 이런 게 신문에 나오고 막 이런 시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에 과연 인간은 무엇을 충족하면 살 수 있는가, 뭐 이제 이런 류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경만경은 여기에 더해서 여자 주인공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동경만경은 주인공이 미호죠. 네. 미호라는 그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동경만경이라는 얘기 자체가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소설 안에 등장하는 소설 제목이긴 한데 이게 우리로 치면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남과 강북 그렇죠, 같은 그렇죠. 약간 그런 풍경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시나가와인가요? 사나가와인가? 시나가와였어요. 시나가와 부두에서 하역장에서 일하는 일종의 육체 노동자인 료스케와 건너편 오다이바에서 이게 오피스에서 일하는 화이트 칼라 여성인 미호 간의 사랑인 건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함에 있어서 이 여성이 고민을 해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건지, 그렇죠. 육체성에 대한 탐닉인 건지. 근데 이제 그 안에 행간에는 당연히 그 계급적인 것. 이 지금 동경만경이라는 게 지역이 상징하는 진짜 계급이잖아요. 그렇죠. 하역장에서 일하는 육체 노동자와 화이트 컬러 사이에서 오는 그 거기다 또 일본 사회나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치면 여성이 좀 더 높은 거니까 거기서도 오는 그 그렇죠. 불균형. 여자가 좀 더 연봉이 높고 남자는 육체 노동자인. 좀 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일본이 최저임금이 우리보다는 그래도 의외로 육체 노동자들이 봉급이 높아가지고 그래도 저희 같진 않아요. 하긴 또 료스케가 여러 자격증을 따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둘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이 둘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종의 인터넷 어디 그런 그렇죠. 인터넷에서 만난 뭐 건데 앱으로 채팅으로. 그래서 인스턴트 만남을 가지면서 어찌어찌 사랑을 키워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이 두 얘기가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제가 엮은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일식이란 영화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일베의 여신 김치녀에 대한 얘기다. 너희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김치녀의 머릿속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거를 동경만경이 설명해 준다. 근데 이걸 가도 되나요? 예, 이걸 다 읽고 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일베가 생각하는 김치녀는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런 게 생각하잖아요. 여자가 나를 조건으로 저울질하다가 내가 조건이 떨어지니까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다 읽고 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김치녀라고 특정 지어줄 수 있을 그분들이 보기에 이 주인공의 머릿속을 이 소설을 끝까지 다 읽어보면 그건 아니고 그냥 네가 매력이 없어서야라는 생각이 이렇게 결론이 글로 이렇게 흐르는. 과연 그럴까? 과연 그것 때문일까? 뭐 이런 약간 이런 생각이 살짝 역시 나쁜 년으로 흘러가는 거 아닐까? 그런가? 왜냐면은 계급성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은 하지 않지만 그녀가 고민하는 건 결국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이 만남이. 그렇죠. 그리고 그 맞냐라는 것에서 그 흔히 말하는 왜 그 사랑의 열병 같은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확신은 없는데 뭔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싫은 것도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어떤 여러 가지를 아까 제가 왜 일베 얘기했냐면 그걸 일베식으로 얘기하면 조건이라는 걸로 퉁쳤을 때 그렇죠. 치환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저울질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당연히 내가 이 사람이랑 뭐가 좋고 그러면도 이건 싫고 이건 잘 모르겠고라는 거. 그 저울질하는 그 마음 속에서 주인공이 스스로에게 그 스스로의 마음에 솔직해지면서 상대방과 어떻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듣고 나서 다 읽고 나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 시옷 내가 돈 없다고 나를 버렸어? 아니야. 그냥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너가 돈도 없어서 버린 거야. 돈도. 약간 그런 거에 가깝다. 근데 이게 동경만경이 2000대 초에 드라마화가 됐었어요. 그래? 일본에서요? 일본에서요. 근데 저는 그것도 봤죠.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한 겹을 더 씌워서 했어요. 왜냐면 2000대 초여가지고 그때 막 배용준 씨 한류분이어서 남자 주인공이 제일로 나와요. 제일동포와 일본인의 사랑으로. 네, 그래서 너무 제일동포라는 건 조금 이렇게 좀 말이 요즘 쓰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고. 네, 어쨌든 자이니치와 그 일본 그 여성과의 그러니까 거긴가 비슷한 설정이긴 해요. 그렇죠. 그런 거기에 민족적인 것까지 넣은 거잖아요. 넣은 거죠. 네. 계급과 성별과 젠더와 민족과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 한창 한류붐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좋을 때였잖아요. 이게 2009년에 드라마 됐었나요? 그쯤 아니에요? 아니 훨씬 전이에요. 훨씬 전이에요. 네. 2007년인가 그러면? 7년보다도 더 전. 그러면 소설 나오고 거의 바로 됐나 보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약간 뭐랄까 그런 여성의 사실 말씀드리면 왜 민족이란 거 하나 더 넣었으니까 더 심오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 그 거의 한국과 일본의 가교를 놓는다라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둘이 연인으로 이렇게 상징화해서 평범한 로맨스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약속이라는 그 한글을 그 서예로 쓴 주인공이 서예를 하거든요. 그거를 공항에 펼치면서 남자 주인공이 일본말로 약속은 한국말로도 약속이야 이러면서 막 약속후 그러면서 막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막 그래요. 그 생긴 남자 주인공이 분한 그때 당시 남자 주인공이 우리 방송에 간간히 출연하는 두둥실과 되게 닮았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등장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충 내용은 이제 그렇다 치고 이제 영화 얘기로 이제 일단 돌아가. 영화 얘기는 일단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아까 얘기했던 버추얼 리얼리티 권태를 다루는 영화인데 그렇죠. 권태를 경험해 줍니다. 어떻게 경험해 주느냐? 앞에 특히 맨 첫 한 6분 7분 되는 그 첫 씬이 있어요. 둘이 헤어지는 씬. 맞아요. 그 씬의 내용이 뭐냐면 거의 남자의 집에서 같이 밤을 샌. 밤새 이제 헤어지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아침이 됐어요. 아침까지 이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둘이 헤어지네 마네 하면서.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 왜 시작이 뭐냐면 실컷 얘기하고 어느 순간 말이 끊어져서 그 권태로움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뭔가 결착이 나지 않는 그 상황부터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 마음도 잘 못 정하겠고. 그렇죠. 근데 그 답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권태롭고 왜 그렇다고 해서 같이 있으면 뭐 다시 싫다가도 얼굴을 막상 보니까 다시 불타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권태 그 자체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씬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그 헐리우드 영화가 보여줬던 그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비가시적인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장면부터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첫 장면이 이거예요. 리카르도라는 남자 주인공이 어딘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어딘가를 보고 있는 사람의 그 시선이 들어가 있는 화면이면 시선이 향하는 쪽이 화면에서 좀 더 여백이 많아요. 이쪽을 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물이 화면에서 왼쪽을 보고 있으면 왼쪽이 좀 더 여백이 있고 오른쪽 뒤통수 쪽이 좀 더 프레임에 가깝게 붙여놓는다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갑자기 인물이 떡하니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이쪽이 거의 넓지가 않아요. 근데 시선이 또 글로 갔잖아요. 그럼 보통은 여기서도 헐리우드에서는 시선이 갔기 때문에 시선의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그 시선이 닿은 곳을 튀어요. 그렇죠. 보여주죠. 근데 안 튀어 갑자기. 계속 그냥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 헐리우드적인 그러니까 이 영화에 몰입하게 할 수 있는 그 장치들 하나씩 제거를 해나가요. 찍었을 때 왜 그러니까 앞부분에 특히 배우를 찍을 때 어깨 위샷으로 얼굴로 클로즈업한 샷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이 꽉 차 보이게 맞아요. 답답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튀는 샷이 바로 어쨌든 모니카 비티를 쳐다보는 거긴 한데 쳐다보면 모니카 비티가 보통은 이 남자 주인공이 지금 화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 쳐다보면 보통은 이제 화면에서 주인공이 그 다음 시선의 대상이 될 게 화면의 한 오른쪽쯤에 있어야 되거든요. 갑자기 정중앙에 뒤통수 샷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샷이 튄 것처럼 이 샷이 튀고 그런 식으로 하더니 계속 또 이제 쳐다볼 때도 보통은 쳐다볼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크고 멀리 있는 사람이 작게 보여야 되는데 이걸 일부러 카메라 올려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멀리 있는 사람이 머리가 더 위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앵글이 다 비틀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깨버리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흔히 말하는 속격 효과.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영화라는 게 환영이고 거기에 몰입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현실을 잊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자극하고 이것이 환상이라는 걸 알게 하고 그 관객이 영화에 몰입 안 하고 계속 깨어서 이 영화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끔 영화를 깨우게 하는 건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졸죠. 오히려 자죠. 깨지 못하고. 그게 브레이트의 문제로 예, 맞습니다. 맞죠? 그 속격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깨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앞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해지는데 그 답답함이 바로 그 연인 둘이 헤어지는 상황에서의 그 답답함인 거죠. 영화가 계속 그런 식이에요. 주인공이 결국 사실 하는 게 없잖아요. 이 빅토리아가 그냥 이게 뭐랄까 갈팡질팡 만날까 말까 저 사람은 뭘까 이게 뭐가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관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이 갈팡질팡 요동친다밖에 없다 보니까 영화가 내내 그런 식이잖아요. 답답. 그럼 평소에도 좀 조급함이 없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뭐 집을 보니까 알랭드로이랑은 다르게 집을 보니까 집이 그런 여유가 생길 만도 한. 그렇죠.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리카르도의 집에서 이제 모니카 비티가 우리 비토리아가 드디어 마음 먹고 헤어져라고 마음을 먹고는 나오잖아요. 자꾸 붙잡지만 나와서 근데 남자 집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왠지 또 나이 차이도 있고 그쵸, 나이 차이가 이러니까. 있어 보이고 또 대사에서 우리 20살 때부터 맞아요. 함께 했다고 하니까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그런 커플인가 그러면 여자 쪽이 조금 기우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집에 가는데 자기 집도 너무 좋은 맞아요. 거야. 그래서 궁궐 같은 집을 나서 대궐 같은 집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 약간 그녀가 그 남자의 집에 나와서 그 중산층 같이 잘 정돈된 길을 걸어가는 혼자 걸어가는 장면이 다른 의미로 되게 좀 여성주의적이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남성에게 종속되지 않고 여자가 그렇죠. 아무리 잘 산다 한들 그 우리 이부진 씨만 봐도 알지만 여자가 아무리 잘 산다 한들 이 세계에서 남성과 결혼을 앞두고 어떤 연인 관계에 따른 게 실제적으로는 되게 종속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죠. 크잖아요. 대등하지 않는.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리고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어떤 조건을 맞추거나 여러 가지를 따지는 건데 그런 것들을 뭐랄까 다 떨치고 그런 배경 속에서 유유자적이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이 되게 뭔가 어떤 그런 되게 시그니처적인 제 어렸을 때 기억엔 되게 그런 멋스러움이 있었어요. 여성이 혼자 스스로 멋지게 차려입은 여성이 그런 남성과의 그런 관계에서 좀 더 독립적으로 간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나중에 다시 봐도 틀리지는 않았던 게 결국 여성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바로 그 부분의 어떤 그 뉘앙스를 동경만경히 캐치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무언가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훌륭한 유물론자. 대궐 같은 집이 있어야 둥글 같은 집을 박차고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럼요. 남자가 그런 육체노동을 해서 혹시나 그러더라도 내가 이 집을 꾸려갈 수 있다. 뭐 이제 둘 다 약간 그런 내용입니다. 갑자기 내용이 이상해졌어. 약간 이상하네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앞에 그 모든 그 6분짜리 그 실내씬은 그 굉장히 그 동선을 짠다는 거 블로킹이라 그러는데 그 동선도 항상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둘이 대화할 때 갑자기 여자가 뒤를 돌 때 갑자기 컷이 점프 그 뒤에 스탠드 쪽으로 돌면서 덜컥 원래 그럴 땐 사이즈가 뒤로 확 빠져야 되는데 같은 사이즈인데 잠깐 뒤로 물러선 것처럼 된 거를 컷으로 덜컥 뒤로 빠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장면들을 그냥 꼼꼼히 한 컷 한 컷 보시다 보면 지루함을 몸소 느낄 수 있다. 아니 지루함도 있지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 헐리우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헐리우드 영화 책에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비가시적인 그 편집 방법에 대한 그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면을 물 흐르듯이 이렇게 보이게 했던 그 장면들이 그게 이런 편집법을 안 해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초기에 영화 감독들이 사실 이런 류의 문법들을 개발해냈을 때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냥 문송한 사람들이지만 거의 요즘 기준으로 하면 인지심리학이나 약간 인지과학 쪽 약간 그런 쪽의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였던 이런 효과가 있더라라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헐리우드 입장에서는 가장 몰입감이 높은 게 무엇인가를 선택한 게 이제 바로 그런 방식인데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엔 좌파들이니까 헐리우드가 적이란 말이에요. 주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입감을 선사해서 관객을 현실로부터 유리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근심과 싫음을 잃게 하고 그럼 노동자들이 극장 가서 싸구려 5,000원 그 당시엔 5,000원 뭐 몇천 원의 돈에 싫음을 잃으면서 당장 나의 당면한 노동자의 그 주어진 과제 일어나라 노동자 이런 걸 잊게 만들고 그냥 오늘 저녁에 맥주 한잔 먹고 영화 한 편 보고 뭐 트랜스포머 같은 거 한번 보고 즐겁게 껄껄대고 나오면 그만인. 근데 우리에게는 영화라는 게 예술이고 영화라는 게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라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면 그걸 우리가 그 부분 연결고리를 깨야 된다라는 게 이 감독님들
이 시대 사람들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모토? 사회주의 혁명으로서 가는 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가는 길에. 그래서 우리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님은 이름도 멋있지만 여기 나오는 모니카 비티. 근데 뭐 이 감독님 그 1944년에 네. 무솔리니 시아에서 뭐 저기 가가지고 파시즘에 참여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사진 그 저널리스트여가지고. 네, 저널리스트였어요. 저널리스트로 간 거군요. 네. 군대로 간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탈리아 사람들은 저희도 그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독일의 뉴저먼 시네마,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이나 프랑스의 누벨바그나 이게 다 전후 세대예요. 그러니까 전후에 어린 시절을 겪었거나 어쨌든 그 언저리에 겹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토니오니 감독님 조금 나이가 계시지만 이 감독님들이 그러니까 철저한 반성 위에 쓰여진 어떤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철저한 반성을 무슨 도구를 갖고 썼냐?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근데 뭐 브레이트도 사실 문예 이론 쪽에서 결국에 무너지잖아요. 네. 베냐민한테 자리를 넘겨주는 게 그 소격 효과가 갖고 있는 게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 자본주의 사의 어떤 광고라든지 이런 것에 사실 포섭되는 오히려 그걸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돼가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저는 이 영화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사회라는 어떤 전후 세계의 후기 자본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걸 굉장히 잘 묘사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산층적인 담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자본주의에 적합한 인간이란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막스 베버 같은 독일 사상가는 그 몰두할 수 있는 인간, 소명 의식을 갖고 내가 이 어떤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인간을 가장 자본주의에 맞는 인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뭐 프롤레타리즘 뭐 윤리와 뭐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되게 유명한데 그 책도 오해를 많이 받는 게 이제 소위 말해 유럽에는 개신교가 있어서 뭐 자본주의가 됐고 뭐 우리 그래서 나오는 게 우리 뭐 유교 자본주의 그 유석춘 교수님이나 이런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게 나오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베버가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자본주의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 자본 순환에 맞춰서 기계가 굴러가는 속도에 맞춰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딴 걸 다 안 보고 기계에 돌아가는 거에만 그냥 집중하는 자본 그렇죠. 자본 축적에만 집중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건데 문제가 그거죠. 우리는 그렇게 몰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주아는 사실 몰두할 수 있어요. 돈 버는 거에 몰두할 수 있고 프롤레타리아트도 시간이 없거든요. 노동하느라 바빠서. 근데 오히려 이 중산층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한가로움도 갖고 있고 또 그 한가로움에서 나오는 권태, 지루함도 갖고 있고 근데 이 중간층들의 이 지루함을 약간 영화적으로 묘사한 거라고 저는 네네네. 좀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루함이라는 게 그럼 뭐냐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사회주의자 입장. 뭐 저는 놀고 있네. 그러니까 제가 왜 문세님을 굳이 여기에 불렀냐면 이 젊은 좌파 입장에서 구좌파의 영화적 세계, 나름 어쨌든 1세계의 시대를 달렸던 구좌파, 그러니까 진짜 거의 세계를 호령했던 구좌파의 그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냐? 약간 아까 시조님 말씀하신 놀고 있네. 약간 배가 불렀구만. 천하의 안토니오니도 예 앞에서 문석의장 앞에서는 바로 굴락합니다. 시절 좋은 소리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 근데 이분이 특히나 중산층의 그 부르주아의 권태 부분을 많이 다뤘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전 작품인 그 정사라는 영화에서도 정사도 이것도 초월 번역입니다. 일본에서 정사로 번역됐어요. 원래 제목은 굳이 번역하자면 모험에 가까워요. 어드벤처? 네, 어드벤처. 이것도 이게 이탈리아 말로 돼 있어서 거의 어드벤처에 가깝다. 네. 그런데 거기서도 중산층 혹은 그 부르주아의 그 남녀가 모여서 그 권태롭게 놀다가 결국은 이것이 진짜 사랑인가 싶다가도 남자 주인공과 중간에 매춘을 하는 장면을 여자 주인공이 목격하면서 그 관계마저 파탄나는 그냥 그런 영화예요. 그 정사도 그러니까 그런 부르주아의 그런 권태.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부르주아의 권태라든가 부르주아의 허울을 다루는 게 또 일단 뭐랄까 좌파 입장에서는 되게 좀 손쉬운 소재이기도 그렇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60년대 정사가 칸느 영화제인가 거기서 개봉됐을 때 그때 이제 그 후일담을 제가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의문이 풀렸어요. 왜냐면 제가 안토니오니 영화를 보고 어렸을 때 의문이 든 거는 그럼 60년대 관객들은 이 영화를 생각했나? 보면서 그래도 어쨌든 감독님의 고견이니까 참고 보겠소라고 했는 건지 졸았는지 칸느 영화에서 야유를 했어요. 심지어는 영화가 할 때 이런 얘기까지 영화가 안 끊어지니까 컷이 안 끊어 관객 중에 누가 컷! 거기다가 감독님이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됐다는 거든 여자 주인공의 마음은 나도 모르죠 라고 했다가 이게 이제 뭔 소리야 감독이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근데 이제 이걸 영화사들은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그 순간
1960년간 정사가 개봉된 순간을 일종의 그 대중이 목격한 모더니즘 영화의 도착. 도착이라는 게 뒤집어졌다는 도착인가? 아니 왔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그렇잖아. 이 영화의 결말은 나도 모른다. 이 영화는 어떤 심상을 다룬다. 이 영화는 어떤 이미지를 다루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시대의 세계를 해부한다라는 의미의 그 모더니즘적 예술로서의 영화를 처음 어쨌든 대중들이 보게 된 순간이 아니냐. 이제 뭐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어떤 소비 사회에 대한 굉장히 분석 자체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루함이라 그랬을 때 우리 보통 그 하이데거가 이제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절판됐습니다. 까치 출판사 좀 반성하십시오. 근데 이제 그 책에서 하이데거가 권태라는 걸 분석을 하는데 권태 이제 1, 2, 3형식이 있다고 해요. 근데 첫 번째 권태는 뭐냐면 우리가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빨리 여기 아날람 녹음을 하러 빨리 와야 되는데 막 뛰어갔는데 지하철을 놓쳤어요. 다음 지하철까지 한 2시간 있대요. 이때 느끼는 지루함. 이게 지루함의 1형식입니다. 그래서 뭐 1차적인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시간의 흐름과 나의 시간의 진행 간의 어떤 괴리.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기차가 오는 시간이라는 그 흐름에 시간의 흐름에 제가 얽매여 있는 거죠. 여기서 오는 게 이제 첫 번째 지루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지루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오늘 파티에 갔어요. 파티에서 막 즐겁게 놀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나 오늘 좀 지루했던 것 같아. 이런 사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 파티 자체가 사실은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한 기분 전환이거든요. 기분 전환하러 간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와인을 먹고 뭐 춤을 추고 이랬지만 오히려 그런 행위들 자체가 내 안을 공허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자신의 외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지루함이라고 한다면 지루함의 1형식은 지루함의 2형식은 내 내부에서 뭔가를 해도 채워지지 않아. 그렇죠. 채워지지 않는 이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쨌든 기분 전환을 위해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분 전환을 위해서 내가 파티에 가서 뭐 춤도 추고 뭐 이랬는데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는 그것도 사실 잡혀있는 내가 주체적으로 즐기지는 않는 거고 그 상황에 의해서 잡혀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지루함이 있는데 이거를 하이데거는 지루함의 최고봉이라고 뭐냐면 아무튼 그냥 지루했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지루한 거 있잖아요. 뭘 해도 인생이 즐겁지 않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루함은 사실 하이데거가 볼 때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시간이 있고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끼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지루함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나는 무언가에 종속이 돼서 그러니까 첫 번째 형식이나 두 번째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형식은 내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사실 아까 지하철 예를 들었지만 지하철을 놓쳤어요. 거기서 내가 지루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일에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아날람 녹음을 하러 와야 된다는 이 상황에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에 노예가 되어 있든지 외부적인 조건에 노예가 되어 있든지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지루함을 잊어버리든지 아니면은 뭔가 즐기고 있지만 거기서도 이제 지루함을 느끼든지 이 두 가지가 이 세 가지 지루함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이데거는 이런 세 번째 형식의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단을 하라고 해요. 근데 이 영화가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단을 하든지 아니면 너 그냥 하지 말든지 아무것도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를 선택을 하잖아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좀 하이데거적인 영화라고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어떤 지루함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게 지루함이라는 게 아까 막스 베버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있지만 몰두할 수 없는 데서 나오는 그런 어떤 지루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지루함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 소비사회가 나타나기 시작한 62년도에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 걸로 나왔다면은 소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남자하고 사랑을 하겠다. 결단을 하는 걸로 끝나는 거에서 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또 약간 요즘 들어서는 또 이 생각 들어요. 이게 62년대 중산층, 그러니까 부르주아의 허울이라는 측면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느낌도 보죠. 저희가 왜 그 마르크스 시간에 좀 질문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처럼 이게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만약 이게 지금 이탈리아의 중산층만을 모델로 했겠지만 만약 전 세계가 지금 이 주인공 뭐 리카르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보면 자기들 직업들도 다 되게 자아추구에 걸맞는 직업들이에요. 번역을 한다든가, 그렇죠. 번역가고 주식 그걸 한다든가. 주식이 자아추구란 건. 근데 왜냐하면 주인공이 굉장히 호승심이 강하고 그렇죠. 그런 굉장히 도박적인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면은 그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일 때문에 한다기보단 스스로 자기가 거기서 돈을 거의 투기적으로 돈을 따냐 못 따냐는 거에 쾌감을 느끼는 승부의 세계에서 느끼는 거죠. 그런 타짜 약간 그런 스타일에서 승부사 같은 스타일. 그런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그 문쌤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를 생산 조건이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만약 우리 애가
추구했던 만약 사회주의적 이상으로서의 미래에서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도출되는 이 지루함이라는 측면으로도 좀 생각이 그렇죠. 다시 보니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이제 뭐 여기 중간 주인공을 보면 옆집 여자랑 놀면서 뭐 케냐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1세기의 안타까운 얘기들을 하면서 1세기 시민의 어쩌고 안타까운 그 뭐랄까 한계 그런 류 얘기를 하면서 이 지루한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와 생산 세계가 다른 케냐나 이런 그렇죠. 외부의 어떤 이질적인 문화나 이런 거에서 찾아와하면서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엔터테인먼트를 구축하려고 하잖아요.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표정 되게 좋아하잖아요. 흑인 흉내 내면서 유일하게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어서 전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안토니오니가 포착한 1세기 중산층의 허울인 거죠. 그렇죠. 자기 스스로의 권태를 그 케냐 지금 중간에 나왔던 그 케냐라는 것이 우리랑 소득 수준 차이가 얼마나 엄청나게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당면한 과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지. 관심도 없고 알레고리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랑 전혀 다른 어떤 야생의 이미지만을 갖고 엔터테인먼트화 시키고 있는 그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제 그런 걸 빼고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수준이 올라갔다고 싶을 때 인간에게 나오는 이 필연적인 권태 이게 되게 웃긴 게 사랑을 시작할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죠. 이렇게 분명히 주인공 나이도 있고 하니까 봤을 때 아마 평균적으로 사랑을 한 2, 3회는 해봤을 거 아니야. 그래도 뭐 남자랑도 헤어져 보고 이래저래 경험해봤는데 어쨌든 이 참을 수 없는 권태를 견딜 수 없다. 그렇죠. 라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몰두를 못하는 건데 또 올 수 있는데 그렇죠. 이 권태가 이 남자 지금 보면 오늘 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맞아요. 이렇게 사귀다 또 몇 년 지나다 보면 또 이게 또 그냥 뭐 이렇게 그 스물스물 또 뭔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은 사실 바깥에 있는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그러니까 케냐의 엔터테인먼트건 그 알랑들롱의 얼굴이건 사실 그거는 궁극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얼굴 너무 좋아하셔. 갑자기 확 펴. 어떻게 안 좋아해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이 외모 지상주의시대. 네. 이것도 소비사의 한 단면입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건 다 좋아요. 근데 알랑들롱이 너무 사기적으로 잘생겼다. 그래요? 네. 그 영화에서는 전 알랑들롱보다는 나중에 태양은 가득해 나오는 알랑들롱이야말로 정말 기념비적인 얼굴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저기 안토니오니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아주 꽃미녀가 안 나와요. 우리 여자 주인공 봐도. 근데 그 정도면 미인 아닌가요? 아주 엄청난 알랑드롱급의 미녀는 아니죠. 근데 갑자기 알랑드롱이 훅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장르 달라지는 느낌, 그림체 다른 느낌. 오히려 주인공의 너무 좋아하시나. 갈팡질팡 고민이 그 고민이 좀 더 와닿은 거예요. 저 정도의 얼굴을 가지고 저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도 이게 마음이 확실하게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라는 게 되게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저 정도까지 그럴 수 있지.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뭐 영화는 어떤 결론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그 부분에서 좁게 얘기하면 1세기의 중산층의 그 어떤 허울 좋은 권태 이런 것이고 좀 넓게 보면 그 뭐랄까 실존의 조건이 충족된 순간에 그렇죠. 인간에겐 권태라는 게 찾아올 때 그것을 인간은 과연 무엇으로 견뎌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문제고 그게 이제 동경만경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못 먹어도 고로 가는 그렇죠. 거고 못 먹어도 고로 가는 거죠. 이쪽에서는 그러니 나는 스톱으로 가겠다. 약간 이런 식인 거죠. 둘이 처한 상황이 좀 달라서 있지도 않나 싶은데 네네. 여기서 이제 빅토리아는 아까 얘기했듯이 헤어진 지 금방 헤어졌지만 동경만경에서 미호는 원래부터 사랑을 잘 믿지 않는 그렇죠. 저는 예전에 500일의 썸머에서 썸머가 생각이 많이 났었거든요. 썸머처럼 진짜 사랑이 어딨어? 라고 믿고 있다가 진짜 사랑이라는 걸 하는 게 이런 사람과 내가 할 수 있나? 라는 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깨닫잖아.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이 사람과 내가 할 수 있겠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런 입장의 차이도 있어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다르게 보면 애초에 그러니까 동경만경의 주인공은 사랑을 안 믿었었던 거고 이 모니카 비티가 분한 빅토리아의 아직 순진한 거죠. 그죠. 어딘가 있을지 모른다. 빅토리아의 입장에서는 해봤더니 경험에 의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거죠. 경험을 해봤더니 사랑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휘발되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미호랑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 있지 않아요? 몇 번의 그런 사랑을 경험을 해보면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를 내가
좋아하고 있든 아니라도 이 사람도 이렇게 좋아한다고 해도 나도 예전에 근데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얘랑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결국은 권태로움이 찾아오는 거 아니야? 라는 얘랑 지금 한창 좋더라도 누군가 그렇죠. 좋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믿어서 오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한 번씩 그게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 몰두하는 거를 광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획가닥 해야지 할 수 있는 그 주변의 모든 걸 다 제외해버리는 거거든요. 안 보이게. 그 중에 사랑이 최고가 원래 좀 사랑이 그렇죠. 사랑이죠. 네. 다른 게 전혀 안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미쳐야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광기인데 이게 사회가 진행될수록 발전할수록 사실 광기에 빠지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베버도 사실 이 부분에 고민했던 거거든요. 베버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베버는 인간이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라든지 뭐 이런 거 빼고도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부여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 이런 걸 원하는 그런 복합적인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자본주의적인 합리성이 점점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종교체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존의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거는 그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종교하고 어느 정도 연결관계가 있어가지고 연관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좀 해소를 했는데 자본주의가 점점 합리화될수록 사회가 합리화될수록 종교가 퇴색하잖아요. 우리 그죠? 지금도. 네. 그러니까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럼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여기에 베버의 답변은 사실은 새로운 종교가 하나 나타나요. 정치. 인간이 우리나라 갑자기 생각 막 나면서 그렇네요. 그러니까 정치의 사람들이 몰두하면은 그게 좀 해결. 한국에서 그렇게 그러면 하이데거적으로. 예, 또 원래는 베버가 동아시아를 연구하는 게 이런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동아시아는 종교가 없잖아요. 그럼 쟤네는 뭐 때문에 살까? 이렇게 봤더니 그 뒤에 도교라는 어떤 무속 신앙이나 뭐 이런 게 있었더라. 뭐 이걸로 가는 건데. 유교로 사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중요하려고 사는 거 아니야? 저도 뭐 이렇게 말은 마르크스주의 유물론 어쩌고 하지만 그 장례식장 가져오면 소금 뿌리고 그러거든요. 아직도 이렇게 저도 뿌리거든요. 그럼 한번 뿌리고 와야지. 부고장은 집에 들고 오지 않고. 그렇죠. 아무튼 베버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서 여기에 이제 답변을 내놓는 게 뭐 그 유명한 칼 슈미트나 뭐 그 루카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내는 거거든요. 이게 요즘에 서양 정치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그건 딴 얘기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못 된다 뭐 어떤 의미를 못 찾는다 그랬을 때 결국에 할 수 있는 건 베버적 해결은 딱 그거 결단을 내리는 거. 여기서 결단을 내려서 내가 뭘 하겠다고 결단 딱 내리면 그걸로 의미를 찾는 거죠. 거기서. 뭐가 됐든. 그렇죠. 뭐가 됐든 일단 결단을 내려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 상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뭐라도 해야 된다. 그걸 네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소명의식을 갖고 몰두를 해라. 그게 베버적인 어떤 결단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죠. 저는 결단을 내려서 거기에 소명의식을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첫 장면에 첫 씬이 끝났을 때 그 길거리를 유유자적 걸어 나오는 그 아침에 걸어 나오는 그 장면이 이게 뭐랄까 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쨌든 간에 결단을 내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화가 이제 재밌는 건 결단을 내린 자 앞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끝났다. 이 관계는 끝났다라고 결단을 내린 자 앞에 다시금 찾아오는 그 갈팡질팡이라는 게 또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결단을 내렸는데 그것도 여기서 보면 아까 그 베버식으로 말씀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광기를 일상성 안에 포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사실 광기라는 게 무서운 게 내 일상성이 파괴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게 뭐 취미에 탐닉하든 왜 그러신 분 있잖아요. 왜 그 옛날 안녕하세요 제가 되게 즐겨보던 프로인데 남편이 취미가 너무 위험한 취미를 해서 뭐 무슨 어디를 올라가요. 뭐 어디 산악 무슨 뭐 처음엔 취미인 줄 알았더니 뭐 해요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디 탐닉한 그래서 그 광기가 일상성을 파괴해가는 순간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에겐 근데 그 안녕하세요 나오는 그런 파괴하는 사람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일상을 그 권태를 버텨나가는 그 추동력을 그렇죠. 갖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녕하세요에서는 보통 그걸 사회적인 보편적 규범으로 그 사연자를 이렇게 얼거매져. 네가 그래도 가장인데라든가 뭐 해야 되는데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가치 윤리 규범을 부여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안 되니까 그게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탐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그 안녕하세요 나와서 가족이 이제 파탄나게 생겼어요가 이제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재밌었던 게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첫 씬이 보통 영화에서는 그게 마지막 씬이에요. 헤어지기로 하는 게 헤어지기로. 우리의 사랑은 여기서 끝났어.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팡질팡해. 왠지 몰라. 이게 어떤 미련인지 뭔가 남은 작은 정인지. 근데 드디어 난 결정했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갈 거야. 문을 쫙 열고 나가는 게 마지막 장면인데 마지막 장면에서 영화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단을 한 주인공 앞에
또 다른 사랑일 수 있는 것이 찾아왔을 때 그 앞에서 섣불리 결단을 못하는 그 주인공의 그 마음. 근데 이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그 중산층을 둘러싸고 있는 불확정성인 그 소비 사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증권 거래소의 그 엄청난 소음과 열기 그 전화 그 네트워크로 하는 그 밀라루가 프론토 여보세요? 그 어떤 열기 그거 끝났을 때 파장 딱 떼고 다른 뒷골목 딱 갔을 때 엄청 조용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어떤 그 갑자기 그런 정막이 불러오는 그 공포죠. 그 뭐랄까 열정과 열광과 광기 그게 다른 의미로 보면 주인공 빅토리아가 절대 몰입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자기 엄마는 막 거기에 돈 얼마 걸어서 몰입하고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그 알랑들롱 그 사람 피에로도 뭐 여기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거기서 되게 뭐랄까 부유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되게 이거 부유하는 사람 이거 말하신 분들이 있는데 또 이론가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는 좀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했을 거 아니라 결단을 내린 자에게도 또다시 찾아오는 이 그렇죠. 현타라고 해야 될까? 선택의 순간은 계속해서 오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결단 내렸다고 해서 왜 그 영화 마지막 장면처럼 그래 결심했어가 아니라 그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끊임없이 자기 안에 되새김질되는 이 공허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이게 62년이니까 이 사람들 왜 그때 기준으로 하면 엔터테인먼트, 텔레비전, 라디오, 파티, 소설, 뭐 책 뭐 이런 거란 말이지.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거나 막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왜 오히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처음 이거를 어릴 때 봤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냐면 그 적막감이 좀 더 와닿았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없는 거야. 텔레비전, 비디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앉으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소설책 읽는 게 다 물론 인테리어도 좋고 되게 좋은 집이지만 그잖아요. 사실 요즘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 뺐고 넷플릭스 뺐고 TV 없고 휴대폰 없고 근데 집은 좋아. 신문만 있고. 집은 좋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옆에 자본론과 신문밖에 없으면 갑자기 밀려오는 공포 있잖아요. 그 적막감. 근데 그게 영화가 오히려 그 인테리어로 되게 좀 설명이 잘 됐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 대저택 속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뭔가 어디 나갈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그 공허함.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왜 개 찾으러 나갔을 때 갑자기 몰려오는 그 현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적막감, 바람소리 그런 것들이 그런 걸 상징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봤을 때 어쨌든 62년도에 문제의식은 그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경만경에서는 우리 여자 주인공 못 먹어도 고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리는. 근데 시간이 약간 이렇게 메비우스에 꼬여있다는 생각이 드는. 빅토리아의 맨 처음이 동경만경인 것 같은 거. 맞아요. 다시 돌아오는 것 같잖아요. 처음으로. 동경만경으로 드디어 시작한 빅토리아가 끝난 거죠. 일식처럼 끝날 수도 있고 이식처럼 그렇게 방황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결단을 해서 동경만경으로 또다시 가는 이 약간 영혼의 회귀 같은 그런 건데 저는 사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뭐 그 영화의 소설의 결론처럼 무소의 불정 혼자서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리자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교훈을 주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게 어떤 생각할 여지가 있지 좀 많이. 그 뭔가 지금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혹은 뭔가 권태를 느끼시는 분들 지금 코로나의 집 가운데서 앉아서 끝없는 그 어떤 고독 속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 이 영화와 소설이 조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말해놓고 보니 우리 벌써 얘기 다 한 것 같지 않아요? 다 했어요. 이제 2부 없을 것 같아. 2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동경만경 없어. 근데 약간 여기서 우리가 좀 그러면 인간이 왜 권태를 느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드리아르 같은 사람이 이제 쓴 소비의 사회 같은 책에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도 그 보드리아르 책을 갖고 보면은 이 둘의 차이가 좀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드리아르가 볼 때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마르크스가 말했던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에 따라 상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상품이라는 기호 자체를 소비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드리아르가 볼 때 낭비하고 소비를 구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낭비는 충족이 돼요. 충족되는 거 이상을 쓴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밥을 오늘 사냥을 했어요. 저희가.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남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다 소비했을 때 어떤 그 낭비는 자기가 충족을 시킨 거 이상을 썼다는 데서 의미가 오는 건데 장 보드리아르가 볼 때는 소비라는 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 오늘 샤넬 가방을 샀어요. 그럼 샤넬 가방을 사면 거기만 또 옷을 또 사야 되고 이 옷을 사면 내가 또 힙해 보이니까 또 뭘 또 신발도 사야 그렇죠.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뭐 팬티도 하다못해 뭐죠 요즘 뭐 그런 거 이제 계속 소비가 되다 보니까 이 소비가 소비를 낳고 소비가 기호를 낳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 끝에 갔을 때 의미가 붕괴한다는 거예요.
보드리아르가 볼 때. 그럼 인간은 공허함에 빠져.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빠지는 게 뭐냐면 이 소비사회, 나를 소비하게끔 강요하는, 소비하라고 해서 강요하는 이 소비사회에 대한 반사회적인 폭력성. 이런 게 나타나는 게 파이트 클럽이죠. 네,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대 퍽 치니까 피가 튀기고 뭐 이러니까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폭력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그 소비가 단순한 기호의 소비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육체에 대한 소비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 동경만린 소설에서도 결국 육체에 대한 소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소비사회의 어떤 완성된 단계와 소비사회 초기의 모습을 좀 비교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소비라 그랬을 때도 결국에는 어떤 성형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미지의 소비 있잖아요. 네. 육체를 이미지화해서 갖고 있는 소비. 뭐 이런 게 굉장히 만연화된 사회에서 보드리아르가 볼 때는 이제 인간이 의미라는 걸 잃어버리고 망한다. 뭐 이렇게 봤던 건데 사실 보드리아르의 이 책을 읽고 사용한 기업이 하나 있죠. 무지라고. 무지가 네, 이제 네, 무지가 이제 이 책을 읽고 그러면 그런 기호를 제공해주는 기업을 만들어야겠다. 예. 뭐 그렇게 된 건데. 그 잠깐 여담이 파이트 클럽은 제 개인적으로 영화에서 나오는 고백신 있잖아요. 사랑 고백신 중에 최고의 영화로. 마지막에 네. 최고의 고백신이 담긴 영화로 생각하고 다른 분들은 파이트 클럽이 뭔가 스릴러 뭐 이렇게 보지만 저는 최고의 로맨스 영화라고 봐요. 최고의 베스트로. 그러니까 이거 왜냐면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마지막에 그 월가로 상징되는 그 금융 네. 그 거기를 다 파괴해버리잖아요. 마치 불꽃놀이를 보는 네. 양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보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지막 보면서 약간 살짝 울컥하면서 그런 생각까지. 그러니까 한 인간이 진심을 다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파이트 클럽을 하는 이유가 공허해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허함 속에서 몰두할 대상인 사람을 찾았잖아요. 그 여자에게. 근데 그녀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인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뭐 고백을 하고 싶은데 이 사회가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에게 전심전력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될 조건이라는 게 무엇인가가 이 영화에서는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너랑 앞으로 살아갈 세계를 만들었어. 그게 바로 이게 내 대답이 하면서 그걸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영화적인데 그러니까 되게 낭만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다른 의미로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만들어갈 세계라는 건 이 정도의 것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 그러니까 왜 다른 의미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초식남이라든가 더 이상 연애를 하지 않는 뭐 자식을 건어물려 뭐 초식남 뭐 그런 것도 있고 왜 스노비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딩크족 뭐 이렇게 아이 낳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거기서 이제 파생된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보편적으로 인류가 해왔던 것들을 더 이상 이게 습속들을 해오지 않는 것들이 등장하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럼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속했던 그 습속들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그 파이트 클럽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우화적인 대답을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이거를 내가 너를 위해 파괴하겠어. 거기에서만이 내가 너를 위해 당연하게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근데 그건데 마지막 그 손을 탁 잡잖아요. 잡고 무너지는 장면을 볼 때 그 장면에 물론 한 커트 이상한 커트가 잠깐 싹 삽입되는데 그건 이제 음란한 커트가 하나 삽입돼요. 한 커트 지나가다 한 커트가 딱 지나가는데 그 장면이 그래서 극장에서 보는데 너무 낭만적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 핀처가 이렇게 낭만적인 감독이 아닌데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영화랑 좀 이제 말씀하시니까 빗대는 게 모든 것이 사라져서 건조해진 사회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거대한 그러니까 남이 비웃을 정도로 거대한 낭만과 로맨티시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정도가 아니면 더 이상 움직일 동력조차 없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제시하는 그 어떤 결말이라는 게 너무 약간 좀 밍밍하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그냥 선택을 포기하는 걸로 끝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이 사람이 좌파 감독으로서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굳이 변명을 해드리자면 그냥 시대의 불안이랄까? 약간 그런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걸 그리고 싶었다고 한다면 시대의 공기. 그러니까 젊은 남녀조차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시대는 악화 냉전의 그걸로 악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적인 그 중산층의 세계관은 뭔가 공고하게 이렇게 퇴근하는 장면들 막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시적인 세계에선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얘기하는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아무런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는 그 안에서 나는 또 굉장히 공허함을 맞이하고 있는데라는 그 풍경이 계속돼서 이제 맞물리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 어떤 그 굉장히 그 묵시록적인 그 불안감의 형성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영화에서 둘이 이제 손을 잡고 막 걸어가잖아요. 네. 걸어가다가 어떤 남자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 남자를 이렇게 여자가 보거든요. 네. 잘생겼다고. 잘생겼다고 보고. 네. 근데 그 남자 모습이 약간 노동자 계급처럼 맞아요. 작업포처럼 맞아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그 감독이 좌파 감독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렇게 노동하는 남자가 훨씬 더 매력적인 노동자 계급이나 이런 사람. 근데 그게 조금 너무 낭만적이고 약간 정형화된 어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너무 옹호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감독이니까요. 아니 이게 62년이니까. 근데 저는 62년이라는 데서 또 뭘 느꼈냐면은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요즘 영화를 우리는 당연히 많이 봤잖아요. 근데 보면은 컷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내용으로서 이게 쓱 흘러가는 게 이 영화가 그렇지 않은 장면이 많아요. 뭐 앞부분에 소격컷과는 차치하고 뒤로 보면서도 이게 갑자기 장면이 튄다라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이게 아직 62년 영화라서 지금 그런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앞부분에 일부러 한 것 외에 나머지 것도 굳이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 앞에 이미 충분히 줬던 소격 효과를 뒤에까지는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내용이 안 붙는 느낌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직은 이게 62년 영화고 내가 더 무르르처럼 편집된 영화를 많이 봐서인가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62년도, 60년대 헐리우드 영화 보면 지금 봐도 몰입됩니다. 잘 몰입됩니다. 재밌습니다. 재밌는 영화 많고. 그럼 뒤에도 계속해서 그럼 그 이유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주인공 하나에게 몰입해서 보는 영화라기보다는 굉장히 메타적으로 보게 만든 영화거든요. 주인공이 그런 노동자 남성을 보고 멋있다고 느끼는 그 시선의 한계라든가 그런 거지 그 어떤 주인공에 몰입해서 주인공의 어떤 그 뭐랄까 주인공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려는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몰입이나 교훈이 아니라도 드라마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사실 애초에 드라마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줄기는 그냥 헤어진 여자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고민한다 말고는 드라마가 없잖아요. 특히 왜 중간에 예를 들어 그 오늘 그 주식시장 하락장에서 돈 잃은 그 아저씨를 이렇게 따라가 보잖아요. 네. 그 뭐 무슨 심리인지는 대충 알겠죠. 저 사람 혹시 죽는 거 아니야? 그렇죠. 가보는 거잖아요. 근데 드라마의 그 영화 전체 맥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되게 이쁜 그림을 그려놓고 꽃그림을 그려놓고 가잖아요. 저는 유서라도 쓴 줄 알았어요. 그죠. 다들 그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드라마적 맥락과는 이제 아무런 맥락이 되지 않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뭐랄까 자본주의적인 그 모순의 그 그림들을 그 속에서 부유하고 있는 이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선 자체가 이미 한계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여자가 비토리아가 주인공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나는 관공서나 주식 거래소나 복싱이나 이런 거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표상하는 바가 되게 남성적이고 직물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근데 그런 여성이 지나가는 노동자 계급 남성을 보고 되게 멋있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굉장히 좀 놀고 있네. 얕은 그런 낭만화라고 해야 되나?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다음에 사실 6·8혁명이 터지거든요. 한 6년 뒤에 6·8혁명이 터진다는 건 뭐냐면은 이 당시에 6·8혁명이 터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는 그 대한 세력이 갖고 있는 어떤 권위주의성 이런 것까지 비판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 감독이.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선명하게 부르주아 사회와 어떤 프롤레타리아 사회라는 이 이분법적인 거기서 후자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이 알랭드롱보다 잘생겨 보이고 뭐 이런 거지만 저는 약간 달랐거든요. 왜냐면은 노동자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장면조차 약간 그 놀고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시선의 한계랄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케냐 그거를 보고 있는 그 시선과 그 지나간 남자 그 노동자 남자 오히려 노동자 계급의 한계 아니요. 그냥 이 부르주아의 시선의 한계인 거죠. 그걸 노동자 계급 이상화하는 이상화라기보다는 타자화해서 맥락들을 다 거세해 버리는 거죠. 케냐의 맥락도 거세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남자가 어떤 계급인지 오히려 이 사람한테는 얘는 자기 조건이 충족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자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 느낌에는 난 열려 있는 사람이야. 난 노동자 계급도 화이트 컬러도 사귈 수 있어. 저 남자는 괜찮아라는 어떤 이 여성의 시선의 한계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느꼈거든요. 저는 보면서 알랭드롱 들으라고 한 말 같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만약에 둘이 잘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걸 해봤을 때 둘이 만약에 잘 된다고 해도 저는 결국은 헤어졌을 것 같거든요. 둘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왜 알랭드롱 차가 도난당해서 죽었잖아요. 그걸 몰고 도난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빠져서. 근데 거기서
거기서 여자는 죽은 사람을 걱정하는데 맞아. 알랭 드롱은 자기 차를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묻잖아요. 지금 차가 걱정이냐고. 그것만 봐도 그들은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알랭 드롱은 자기 엄마와 비슷한 사람이고 되게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이죠. 몰두하고 아르달린이 그런 분출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인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려 알랭 드롱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그게. 저도 근데 되게 맞는 것 같은 게 왜냐면 그 흑인 흉내를 낼 때 갑자기 그 집주인 여자가 되게 정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엔 되게 이상했는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은 케냐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케냐에 또 태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그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걸 조롱한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느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노동자 그것도 약간 그런 메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주인공 여자가 굉장히 그런 어떤 걸 탈색해서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조건,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약간 양가적인 게 자기의 실존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존 너머에 있는 그 조건들을 하나씩 상쇄해가면서 조금씩 이걸 뭔가 시야를 넓혀야 되는데 이 여성에겐 그럴 의지도 그럴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 주인공에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맥락을 소거해버리는 그런 단순한,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그 장면이 되게 웃기잖아요. 방금 전까지 막 우울함에 빠져있다가 갑자기 흑인 흉내를 낸다니까 되게 즐겁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즐거운 거야. 막 홈파티를 하는데. 근데 바로 언제 분장을 그러니까 너무 빨리 언제 칠했대? 시커먼스 해가지고 목까지 다 칠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뭐 나쁘게 좀 더 축소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르주아의 한계라는 거죠. 그 여성이 이제 부르주아라는 거죠. 네. 이 한계, 이 맥락들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이 노동자적, 민족 이런 것들을 남성, 젠더 이런 걸 다 넘어서지 못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 내면에 실존이 있는데 그럼 이제 얘기하는 건 그거지. 그 실존에 대해서 조금 뭐 완벽하게 충족은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넘어서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여성이 갖고 있는 태도라는 게 굉장히 부유한단 말이야. 넘어서려고 하지 않단 말이야. 부유해서 부유하는 것 같아요. 그지. 말장난. 엄마를 알랭 드롱을 그 남자친구 그 뿌에로 리카르도를 그리고 옆집의 여자를 이해한다기보단 그냥 저 여자는 저런 여자야. 저 남자 저 길거리 걸어간 남자 그냥 잘생긴 남자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게 그녀가 시종일관 입고 나온 옷이 좋아요. 맞아요. 이 입성이 좋아요. 되게. 저는 좋은 것보다 다른 걸 느꼈어요. 왜요? 근데 먼저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좋아요. 좋아서 보면서 그러니까 언제나 저렇게 바르고 그 어떤 그런 세팅된 모습의 이 상태의 여성이라는 게 영화도 물론 그런 공간인데 62년의 그 로마 시내의 그 시간 공간이라는 생각을 보면은 좀 더 그게 이제 뭔가 이 바운더리 바깥이라는 거가 자꾸 상정이 된다는 거지 영화가. 그 옷이요 보면은 입고 나온 옷이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인이 거의 다 똑같아요. 옷만 직물만 바뀌고요. 그 딱 한 번 패션이 똑같다는 거죠. 알랭 드롱하고 만날 때 그때는 블라우스에 어떤 치마를 입었는데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옷이 디자인이 똑같은데 뭐 흰 옷이었다가 무슨 뭐지 패턴이 있는 옷이었다가 직물만 바뀌지 똑같은 디자인의 아래에 투피스를 입고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전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드라마를 찍고 이렇게 부유한 여잔데 그런 식의 옷을 입을 리가 없는데 옷이 바뀌는데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것도 뭔가 단조롭고 지루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안토니오니 감독님은 다른 영화 감독들에 비해서 가장 집요하게 그 우리나라 영화 관객들이 되게 좋아하는 저것은 뭘 상징하죠 있잖아요. 그거에 가장 최적화되신 분이에요. 안 그럴 수가 없는 게 좀 심각할 정도로 다른 옷이 아닌 옷을 입고 와요. 이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도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네요. 첫 장면부터 끝 장면까지 같은 디자인에 딱 한 번 외에는 같은 디자인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근데 그 다른 디자인 알랭 드롱이랑 같이 그 공원에 갈 때 있잖아요. 만나서 그때만 옷이 달라요. 그 다른 디자인 입고 왔을 때가 알랭 드롱에게 실망할 때예요. 그 차 얘기할 때. 맞아요.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마음을 품고 왔는데 좀 다른 사람이니까 이 남자 좀 해볼까라고 왔더니 이 남자가 자기를 실망시키잖아요. 그럼으로써 다시 그 권태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의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또 그 남자가 새로 사는 차가 또 BMW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또 엄청 자랑하잖아요. 그렇게 또 돈 자랑을 하고 싶어갖고. 그러니까 되게 그러네요. 안토니오니가 그런 감독이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루했는데 이제 시호님 이제 영자랄. 우리 다 영알못이야. 영자랄이 영자랄. 왜 그래? 그래서 이 영화가 마지막에 둘이 대화를 할 때 남자가 이제 계속 물어보고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라고 물어볼 때 이 여자가 답변하는 게 질문이 많아서 뭐 불편하냐 처음에 그러다가 뭐 많으면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다 뒤에 뭐라 그러면 근데 질문이 너무 많으면은 사랑에 빠질 수 없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알랭 드롱이. 네. 근데 그거를 보면은 이 영화가 의미하는 바가 되게
명료해진다는 거죠. 네, 맞아요. 약간 광기에 빠지려면 뭘 좀 모를라야. 몰라야. 약간 애는 일찍 시집 가서 일찍 그렇죠. 나야 뭘 모를 때 해야 뭐 이런 맞아요, 느낌처럼. 그러니까 결국 안토니오니 선생님의 말씀 그거죠. 네가 또 광기에 빠지더라도 결국 현타는 또 온다. 그렇죠. 근데 현타를 그러니까 그걸 넘기 위해서는 결국 나를 둘러싼 세계의 맥락을 조금 더 하나씩 넘어서는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영화의 공간이 중산층의 공간이란 로마에서도 솔직히 시내가 얼마나 넓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그 시가지만을 모델로 해서 딱 보여줬다라는 것 자체가 영화가 갖고 있는 그 협소한 세계라는 그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이 세계 바깥이라는 게 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세트 같은 곳에서만 있잖아요. 그죠. 다른 곳으로 한번 나가긴 해. 그게 뭐냐면 그 아까 증권거래소, 네. 약간 그 카페테리아 있는 그 그쵸? 거리. 근데 그 정도가 단 거야. 거기를 더 넘어가 볼 수도 있었을 법한데. 그래서 우리 감독님이 그 이후 작품 붉은 사막에 보면 거기서 이제 또 모니카 비티가 또 네.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애 엄마로 나와. 거기서 자본주의의 신경쇠약증에 걸린 자본주의 속에서 신경쇠약증에 걸린 그 역할은 정말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외모가 굉장히 그런 쪽으로는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약간 신경쇠약에 걸린 여성으로 나와요. 특히 그 유명한 맨 첫 장면 공장의 그 엄청난 안개가 확 그 연기가 막 나오는데 연기가 싹 거치면서 저 멀리 모니카 비티가 어린아이랑 손을 딱 잡고 서 있는 장면이 있어. 거기서 뭐 그냥 찢었지. 그 실제로 그 옛날에 저기 그 장면이 워낙 인상적이어가지고 그 뭐랄까 그 안토니오니가 옛날 공로상 받을 때 안토니오니 영화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그 앞으로 이제 공로상 해주려고 차르르 나올 때 그 장면이 쫙 나올 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안토니오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장면 나올 때 이제 그런 약간 하는 거죠. 찢었다. 근데 이제 이게 저도 근데 안토니오니를 좋아하지만 왜 좋아하냐면 이게 약간 어미새의 각인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과에 들어와서 자 그래. 진지하게 영화에 대해서 한번 뜯고 씹고 맛보고자 했던 영화가 영화과 1학년생들에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는 이 영화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사실은 한 달이면 끝까지 보기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최근에 이제 크리테리온 거기서 이 좋은 릴들이 나오다 보니까 안토니오니 건 어떻게든 좀 콜렉션 해볼까를 보는데도 보다가 중간에 저도 역시 속격 효과를 감독님이 하시라는 대로 그대로 당해서 감독님 저는 이 세계에서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영화의 세계에서 로그아웃 당하는 경험을 종종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혹적인 것은 이 감독님의 주제의식이 약간 뭐랄까 주제의식과 그 주제의식을 영화 언어로 치환해내는 방식이 되게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는 그건 있어요. 이게 잠깐 언급해드리면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이게 사실은 이 서구 세계 영화에서 이 방식이 로스트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대부분의 영화 감독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영화를 찍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얀 방금 말씀하신 블라우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데 뭐뭐 했고 그런 게 묻어는 있죠. 녹여 있고 가끔 그런 식으로 영화를 넣지만 영화 전체를 그렇게 사고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른 의미로 기생충이 서구 세계에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기생충은 사실 그렇게 찍혀 있거든요. 그런 흔히 말 직조된 방식. 기호학처럼. 맞아요. 그런 상징 체계, 거대한 저택과 층층이 나눠져 있는 계급적인 구조라든가 좀 알기 쉬우면서도 어쨌든 그런 어떤 상징적인 구조가 되게 눈에 선명하게 나오는데 그게 안토니오니 시절에 나왔던 그런 어떤 그 모더니즘 영화의 영향인데 로스트 테크놀로지기도 하고 이제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 눈에는 저는 그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의 전통을 그잖아요. 동아시아에서 지켜나온 사람이 있더라. 서편제가 맥이 끊겼는데 그렉이 서편제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어디선가 제사를 지내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거지. 약간 그런 맥락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왜 그걸 특히 느끼냐면 기생충의 포스터 외국에서 만든 포스터를 보면은 그쵸. 다 계급이 드러나는 걸로 찍었. 그러니까 그 집의 계급의 구조도를 대부분 그 디자인을 해요. 우리는 인물이었는데. 우리는 인물이거든요. 그 구조에 처한 인물이 오히려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많이 하는 건데 그 안에서도 가부장적인 그런 위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내부에서는 그 사람들은 그런 그 2층층인데 그게 이제 비슷한 이런 이제 비슷한 방식의 영화를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뭐 이게 좀 조금 과하게 말하면 잃어버린 우리의 적자가 소리를 찾아서 동양에서 약간 사실 서구의 특히 영화 시네필 강원도령처럼
그죠? 시네필 입장에서는 강화도령 같을 거예요. 진짜. 그치, 강화도령이 되게 반가웠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그래서 철종으로 임명해줬구나. 진짜로 우리가 어렸을 때 물고 빨고 했던 그런 영화 감독들의 그런 클래스 있는 느낌처럼 이렇게 영화를 그런 언어로 접근을 했고 그리고 그런 영화가 자본을 들여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약간 이제 좀 놀란 거죠. 네, 좀 그런 게 있다. 그 특히 동양인이 그랬다는 거에서 좀 뭐 그랬다 이건 여담입니다. 네. 저희 생각에. 그래서 어쨌든 영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지만 우린 또 동경만경 얘기는 조금 뺐기 때문에 동경만경 얘기는 또 내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내일 해야죠.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왜 제목이 일식인지 우리는 태양은 외로우지만 원래 원제가 일식이니까 이클립스니까 왜 그런지 되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다가 이게 일식 자체가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잖아요. 한낮에. 그러다 보니까 실버 라이닝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토니오니 감독님의 영화를 제가 많이 안 봤지만 이제 이분이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이 일식 태양은 외로워를 좀 뭐랄까 좀 삭막하게 찍었잖아요. 좀 작품처럼 찍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극 중에서 빅토리아가 하는 대사가 있어요. 이게 저는 이 영화를 좀 관통하기도 하고 감독님의 시선이지 않나 하는 게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더욱더 사랑하든지. 그렇죠. 맞아요. 저는 이 대사 자체가 감독님의 마음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믿고 있어. 근데 사랑이 없는 거지. 아직 혁명이 끝나지 않았어. 지금 내 옆에 없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태양이 다리로 가려진 것처럼 결국은 있는 거죠. 그 사랑은. 그렇죠. 지금 잠시 가려진 것뿐. 그래서 제목이 일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참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관점은 또 이런 느낌으로도 들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식이 다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완벽히 가려졌으면 좋겠는 거야. 잠식되는 거 있잖아. 원래 일식의 식자가 그런 식자잖아요. 잡아먹는 거잖아요. 해가 그러니까 잡아먹혔다는 완전히 뜻이니까. 잠식됐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사랑해. 완전 사랑하든가. 아니면 아예 날 안 그렇죠. 가리든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 대사를 하는 거지. 안 사랑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더 사랑하든지. 근데 일식이란 게 부분 일식도 있고 개기 일식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일치돼도 완전히 가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실버 라이닝이 낮이 존재하잖아요. 밤처럼 어두워진다고 해서 밤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실버 라이닝이라는 그 지점이 바로 그 권태로 갈 수 있는 신락 같은 어떤 그런 가능성이라는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권태의 상태에 있지만 사랑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그 반대로. 반대일 수도.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잠식당하는 게 그러니까 누구와 사랑을 하는 게 잠식이 사랑일 수도 있으니까. 잠식이 사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에게 몰두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의 모든 공간이 너로 잠식되고 싶은데 근데 싶다. 잠식이 안 되는 거야. 남친님, 세컨드님, 자기님 연락 주세요.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여자 주인공 상태가 막 확 이게 그치. 뭔가 안 오는 상태잖아요. 몰두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진짜 부분일식인 거지. 그렇죠. 아예 내 마음속에 싹 사라지던지 확 채워지던지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럼 이렇게 우리가 또 좀 더 초월 번역으로 좀 더 이제 우리끼리만 해석을 해보면 태양은 외로워는 다른 의미로 하면 공주는 외로워 같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쏘는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려고 해서 홀로 빛나는 고고히 빛나는 그 상태가 고독하다라는 상태를 상징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사실 이 여자가 홀로 됨으로써 다시 고독해졌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또 이게 월식이 아니라 일식인 거지. 달이 스스로 빛나니까. 그렇죠. 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해가 없어진 그러니까 거라니까. 스스로 결단해서 나왔기 때문에 태양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월 번역. 근데 이게 왜냐면 저희 때는 이게 그 태양은 외로가 이게 일본에서 건너온 제목이다 보니까 이 제목이 그냥 이제 무시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한국말로 바꾸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무시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그 정사도 그렇고 그게 영화에서 어떤 키포인트를 딱 잡은 어떤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목을 붙인 사람은 영화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 그걸대로 붙였을 거라는 생각이 우리가 드니까. 어느 순간 명맥이 끊겼지만 예전에는 참 외화의 제목을 고민해서 지었잖아요. 그렇죠. 초월 번역으로 고민해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면은 그 일식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거 말씀하신 것들이 그 블라우스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나. 근데 그러면은 그 일식이 비치는 장소가 사실 그리고 둘이 만남을 약속했던 장소가 우물가잖아요. 그죠? 왜 우물가일까요? 우물 아니고 드럼통에 맞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거죠. 거긴데 나무가 있고 뭐 쓰레기들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공사장이잖아요. 공사장. 공사장. 뭔가 이제 계속돼서 리빌딩되고 있는 곳, 리뉴얼되고 이제 그 이전의 모습과 산업화의 현장이기도 하고 뭔가 거기는 아직 폐허 같지만 폐허 같은 공사장이지만 그 공사장 있는 동네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되게 번듯한 중산층 동네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 모습으로 변해갈 거잖아요. 그 사이에 잠식되어 있는 어떤 일시적인 상태잖아요.
그 건물이 폐허도 아닌 것이 새 것도 아닌 것이. 그 건물이 지어지곤 있는데 지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처럼도 보여요. 왜 약간 유치권 행사하는 것처럼 맞아. 짓다가 만 것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있지도 없지도 않은 상태. 그럼 이제 뭐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그 중간 거죠? 상태. 중산층의 그 번듯한 그 타운 안에 걸쳐 있는 뭔가 그러니까 뭐가 막 활발하게 공사하는 것 같지도 않은 폐허도 아닌 것이 다 지어진 것도 아닌 것이 그런 상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지점을 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준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문선생님도 말씀드린 사실 예술 영화가 되게 단순하고 심플하고 기호학이라는 것이 알기만 하면 쉽잖아요. 심플하고 그냥 이렇게 갖다 맞추면 되니까 알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이거를 참아내서 보기에 처음에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영화가 스토리 다 알고 무슨 장면 나올지 다 알고 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재밌어요. 저는 어쩌면 대표님한테 너무 지루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의외로 안 지루했거든요. 저도 되게 지루하다는 평들을 많이 보고 그래서 보니까 그런지 의외로 별로 안 지루했었어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겁을 줍니다. 왜냐하면 근데 같이 보신 분도 이미 로그아웃 하셨다면서요. 아마 그렇죠. 우리처럼 사전 정보 없이 보셔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사전 정보 없이 보면 얼마나 지루한지 마음 준비를 못해서. 제가 얼마나 그랬냐면 처음에 이 앞에 10분, 6분을 보고 막 영화가 찌뿌둥해요.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는데 선생님이 약간 홍상수 느낌 났어요. 그렇죠. 약간 메타적이니까 맞아요. 영화를 계속 메타적이니까. 이 영화가 바로 헤어짐의 권태를 너희들에게 권태 그 자체로 느끼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라고 하는 순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약간 오히려 광명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도한 거였구나. 의도한 거야. 그러니까 너 나에게 로그아웃 시키려고 나를 로그아웃 시키려고 이미 감독이 의도한 건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는 내가 이해 못하면 난 바본가? 그렇죠. 뭔가 이런 사람들 옛날에 이런 영화를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데 난 대단하긴 그냥 지루해 죽겠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지루하라고 찍어놓은 거야? 지루하라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영화 먹으려 일반인들이 거기서 짜증을 내는 거잖아요. 너네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영화 뭐 재밌는데 한 지루해지 빠져갖고는 뭐 영화 재밌지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너네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니? 라고 거기서 그 느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예전에 그럼 나는 못 배운 사람이야? 라는 느낌 있잖아. 네,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2020년 기준에서 62년도에 영화를 본다라는 거 60년 전 영화잖아요. 네네. 이 영화 만들어서 태어난 애가 환갑이에요. 이 영화 만들 때 태어난 애가 환갑이에요. 환갑. 맞아. 그런데 애라고 못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가지고 뭐라 할 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지금 2020년 관점에서 지금 봤을 때 어떤 느낌은 이런 거예요. 흑백 영화의 그 어떤 레트로한 멋이 좀 있고 맞아. 2020년 느낌은 이 맥락을 설명해 주는 걸 조금 충분히 소화만 됐다면은 그 맥락이 분절돼서 하나하나 이게 구축되어 가는 그 언어적인 것 이렇게 그런 걸 보는 그 조형적인 맛으로 보는 거지. 그 트랜스포머나 그런 걸 이렇게 몰두해서 주인공의 고뇌에 같이 빠져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안 돼. 이렇게 나를 주인공을 버려두지 마. 고백해 스티브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이제 그런 의미로 그냥 약간 뭐랄까 리스펙트를 가지고 옛날에 이런 조형물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감상하면 저는 좀 좋다고 봐요. 파르테논 신전 보듯이. 그렇죠. 맞아요. 그거예요. 파르테논 신전에서 내가 살 건 아니잖아. 월세 천에 살 건 아니잖아요. 입건 되는 거 아니야? 거기 살면은. 수제식 화장실이 있나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옛날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그 리스펙을 보고 보는 거니까 그런 관점. 그리고 이제 이걸 보고 기생충을 보시면 비슷한 기시감을 느끼실 거예요. 짜여진 것에 대해서.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존경하는 저의 어미새 같은 영화를 하나를 한번 해봤다. 드디어 했어요 이거를. 여담인데 제가 작년에 이탈리아를 갔거든요. 네. 로마를 갔는데 그때 느꼈던 이미지하고 영화 속 이미지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60년 동안 별로 변한 게 없다는 느낌. 선진국이 다 이렇다니까요. 우리 저번에 일본 얘기할 때도 이랬잖아요. 선진국이 다 이렇다니까 지금. 그게 약간 거기에 정체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한국도 어느 순간 이 모습이 이대로 정체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린 너무 다이나믹한 사람들이라 부수고 새거 하는 거 좋아해서 모르겠다. 터키에 거기처럼 동굴로 들어갈지도 모르죠. 일단 그럼 나머지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오버했는데. 오늘은 이제 일식은 여기까지 하고 또 동경만경 얘기해야 되니까 오늘 영화 드디어 대표님의 그 사랑하는 일식을 조금씩만 풀다가 전체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했어요. 네네네. 다행입니다. 한 번은 해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옛날 빨갱이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천수를 누린 빨갱이 놀고 있습니까? 근데 막 이게 오늘 대화를 해보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사실은 부르주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을 때는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떤 소비사회의 한계, 중산층의 한계를 굉장히 잘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 그리고 전체적인 영화에서 봤을 때 안토니오니가 몇몇 영화는 또 안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여기서 저는 사실 옛날 형들 영화를 볼 때 옛날은 주로 남성 감독들이 많으니까 옛날 형들 영화를 볼 때 보다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뭐냐면 여자 주인공을 잘못 다룰 때 이렇게까지 영화를 잘 찍어놓고 시대의 한계거나 뭐 그런 의미로 여자 주인공을 잘못 다룰 때가 있어요. 뭐 폭력적으로 뭐 그러면 의미 없는 노출 굳이 여기서 벗길 필요가 없는데 그럼 벗더라도 등만 나와도 되는데 굳이 뭐 앞판까지 이렇게 뭐 굳이 이런 거 있잖아요. 필요 없는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 정사라든가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이제 되게 절제되어 있어서 보기에 좀 좋았어요. 맞아요. 그 불안감을 저한테 항상 좀 해소시켜줘요. 저 지난 시간에 트리포 영화도 그렇고 네. 그런 게 좀 달라요. 아니 왜냐면 물론 옳진 않지만 아예 그걸 호크하게 통과하는 감독도 있어요. 옳진 않은데 어차피 영화 그런 거 아니야? 니들 이런 거 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호크해. 차라리 난 사실 그런 태도면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앞에까지 되게 젠체하다가 갑자기 그 순간에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 여기서도 사실 나는 처음 봤을 때는 그랬었어요. 뭔가 알랑들롱이랑 뭔가 이렇게 하다가 모니카 비티 벗고 막 그러니까 가슴 맞아. 노출 나올 거 봐. 둘이 같이 있을 때 있잖아요. 있을 집에서. 때 그런 씬이 나올까 봐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 분위기상 의미 없거든요. 근데 유럽 감독들 뻑하면 여자 주인공이 노출을 하니까 음모까지 그냥 막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게 막 약간 불안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 팬 씬으로 대체했잖아요. 그런 장면은. 그 팬. 맞아. 이거 그 팬 나 있었다. 그거 옛날에 어릴 때 그런 거 저도 심심찮게 봤었거든요. 있죠. 돌리면은 네. 벗겨지고 옷 입어. 그러니까 수영복을 했다가 앞뒤를 하면은 수영복했다가 나체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런 이상한 팬들 많았었어요. 아니면 여성의 나신 같은 걸로 이렇게 다듬어진 느낌으로 뭐 그런 거 볼 팬도 있고. 그래서 그 장면으로 이제 세련되게 그냥 그 정도 이런 장면 한 장만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볼펜으로 대체했다. 왜냐면은 그 영화가 뭐 여기서 잠깐 끝나면서 얘기하면은 어쨌든 권태라는 건 뭐냐면 다른 의미로 섹스리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연애의 관계에서 에로스라는 거 이거 동경만경에서 이제 곧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에로스라는 게 필요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실종됐을 때 그렇죠. 그럼 그 여자 주인공 왜 불안해냐면 알랭드롱을 새로 만났잖아. 새 연인이 될 수 있는 후보자를. 에로스가 회복되는 과정이 보편적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불안했던 거예요. 결말이 그렇게 날까봐. 혹은 중간에도 나올까봐. 중간에도 그런 의미 없는 쓸데없는 신이 나올까봐. 그런데도 역시 60년 전 영화지만 감독님이 그러니까 60년 전 노인네도 내 말이 그렇게 일단 이렇게 하고. 네, 오늘 일식 얘기 잘 했습니다. 문세윤이랑 하니까 또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제가 네. 이걸 기대했습니다. 맞아요. 역시. 아주 잘하고 있어. 효과가 있어요. 더 불안한데 더 불안해지는데. 아니에요. 그럼 내일은 또 문세님과 함께 동경만경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문세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동규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